안녕하세요. 리뷰할 만한 책을 찾아 돌아다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암사자입니다. 2주 동안 여행도 다녀오고 책도 많이 읽고 드라마도 한편 정주행하고 많은 컨텐츠 인풋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해서 다 북튜브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재밌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느낀 책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딱 이 정도의 감동을 주는 부분이 10개. 이러면 제가 감상을 남길 수는 있어도 유튜브로 만들기 좀 그랬어요. 시간도 자본인데 제 북튜브를 들으시고 재미나 생각할 기회 같은 것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모든 책이 그럴 만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이 채널을 제 독서 기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구독자님들한테 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책은 일본의 유명 서점 타츠야 서점을 세운 마스다 무네아키의 책 지적 자본론이에요. 이 작가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은 뭐 할까? 이 생각에 설레서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고 짠 하고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막 일어나자마자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른 아침에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 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자루를 손에 쥔 채로 현관문을 나서는 딱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도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해 가시는데 제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면 사실거든요. 이 책은 크게 기승전결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4가지를 딱 써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죠. 우선 읽어드릴게요. 기, 디자이너만이 살아남는다. 승, 책이 혁명을 일으킨다. 전, 사실 꿈만이 이루어진다. 결, 회사의 형태는 메시지다. 저는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민거리긴 한데 이건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제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몸으로 느껴요. 애들도 우리 선생님은 그냥 학원생이 아니래요. 우리 중에 쌤이 커서 제일 잘 될 것 같대요. 애들이 중고딩인데. 애들이 오기 전까지 막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신문 보고 글 쓰면서 생각을 꽉 채워놨다가 애들이 오면 확 풀어내는 거죠. 전 나름 애들한테 많은 영광과 자극을 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보통 이런 입시학원에서 20살 돼서 대학 가면 이제 그 다음엔 곧 죽을 사람처럼 근시안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쉬웠던 적 있으시죠? 전 제 학생들의 10대 후반을 그런 기계적 학습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서 난리를 치고 있고 애들도 알아줘요. 그런데 저는 그 난리를 치고 뭔가 만들어낸 게 있나요? 제가 모든 회사에서 탐내는 미래형 인재인가요? 아니죠. 저는 엑셀도 못하죠. 회계도 모르죠.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너 뭐하냐? 너 기본도 안 하고 혼자 이상한 데서 애쓰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사람인 사이트를 쭉 보면서 야, 취업은 글러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디자이너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혼자 디자이너 같아요. 디자이너 친구가 디자인은 단순히 껍데기를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걸 제가 의뢰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를 저랑 논의해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줬거든요. 디자이너는 철학을 실물로 구현해내는 사람,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적 감각은 꽝이지만 제가 디자이너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장사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택시를 운전하고 고기를 구워 팔면서도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거든요.
이렇게 책 읽고 뻘 생각, 뻘글, 뻘소리 하는 게 사실 되게 저열한 수준이긴 하지만 뭐 철학하는 거잖아요. 아, 참. 네. 근데 전 딱 그만큼 제가 디자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줍은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면 저처럼 성격이 파탄난 게 아닌 이상 야, 내 삶은 디자인이야. 내가 한 걸 봐라. 이러질 않으시니까 수줍은 디자인이죠. 다른 사람들의 수줍은 디자인을 캐치하기도 잘해요. 이 책의 저자는 서점에서 상품을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셜록의 팬이면 아서 코난 도일의 책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셜록이 켜는 히스테릭한 바이올린 음악도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하나의 상점에서 그것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고객 가치를 첫째로 생각한다면 유통과 운영에 매우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업무 형태를 MPS, 멀티 패키지 스토어라고 명명하고 디자인을 정의했죠. 디자인이란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이라는 개념을 MPS의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 모든 기업은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은 재무 자본을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잖아요. 이제 기업에게 필요한 거는 지적 자본이래요. 지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이것이 회사의 사활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예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애플의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내내 갤럭시를 썼는데 갤럭시가 불편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갤럭시 가격이 확 떨어지면 저렴한 갤럭시 새 폰으로 바꿔서 또 쓰고 이런 것에 전혀 불만이 없었거든요. 아이폰은 디자인만 이쁜 것 같은데 뭔 핸드폰이 저렇게 비싸? 한 집에 4명이 아이폰을 쓰면 핸드폰 관련 비용만 한 달에 얼마야? 이런 생각으로 아이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다음엔 꼭 아이폰으로 바꿔. 꼭 아이폰으로 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그냥 아이폰이 좋아. 아이폰이 써. 그러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또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좋아. 아이폰으로 바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아니야? 하면서도 바꿀 때가 돼서 그냥 바꿔봤어요. 왜 난리야? 한번 써줄까?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갤럭시는 핸드폰인데요. 아이폰은 막 새 세상을 열려 그래요. 제가 뭐 새 세상에 가서 뭔가 대단한 걸 경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폰은 새 세상을 열라 그래요. 막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 화질이 좋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왜 진작 아이폰을 쓰지 않았나 생각뿐이에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품게 된 의문이 왜 다른가예요. 삼성 직원들 하루 종일 아이폰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갤럭시의 전문가인 만큼 아이폰에도 전문가일걸요? 그런데 왜 안 되나? 이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자였을 것이라고.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갤럭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닌가요? 아이폰이 커뮤니케이션 등의 이미지를 팔면 갤럭시는 그럼 우리는 일하는 사람한테 가장 편리한 합리성의 극치를 달리는 일의 효율을 확 올려주는 부의 파트너를 팔겠다.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갤럭시야. 뭐 이러면 될 텐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미국 인재와 한국 인재의 역량 차이인가요?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재벌 총수들 감옥 가도 회사 잘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공이 다 일반 국민들의 공인데 재벌들만 빛나는구나 생각하게 됐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자식 죽자 사자 키워서 막대한 교육비 들여서 학원 보내고 책 읽혀서 대학 보내서 인재로 키워놓으면 그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과 승진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젊음, 그들의 모든 지능과 건강을 바치는 구조구나.
그걸로 재벌 기업이 돌아가는데 재벌들은 특별한 태생이라도 되는 듯 귀족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요. 삼성 직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인데 그들의 지성이나 감성이 미국 인재에 뒤지겠습니까? 아니죠. 뭔가가 막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 재밌었던 부분은 저자가 혁신을 일으킨 다케오 시립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츠타야 서점이 잘 되니까 어느 날 다케오시의 시장이 서점에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때 우연히 그 서점 근처에서 저자가 서 있었고요. 그래서 우연히 대면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다케오 시장은 다케오시의 시립 도서관을 혁신하고 싶어서 모델을 찾기 위해 잘 되고 있다는 츠타야 서점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한 후 그럼 당신이 우리 다케오 시립 도서관의 혁신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서 저자가 다케오 시립 도서관을 맡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도시 인구가 5만 명인데 1년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대박이 난 거죠. 이 엄청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케오 시장의 빠르고 강한 추진력에 대한 이야기, 일을 성사시키는데 확신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과 다르게 만든 비법인 새로운 도서 배치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비중 있게 실려 있고요. 도서관 혁신에 반대했던 여론의 항의에 대해서도 그 함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지방혁신이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20대를 보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광화문이나 강남의 교보문고에 갔거든요. 책도 샀지만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곳이 서점이라는 것이, 내가 지속적으로 책에 대해 탐구하고 그 속에서 헤맬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그냥 굿즈를 사려고 온 사람도 많고 애들 데리고 놀러 오시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그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서울은. 제가 자란 광주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충장로에 충장서림부터 해서 분명히 있었고 저희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른에 낙향을 해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경영난으로, 인터넷 서점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서, 인구가 줄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책 말고 유튜브를 더 보기 시작해서 등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하죠. 하지만 서점이 없다는 것, 구색 맞추기식으로 터미널에 영풍문고 하나 딱 있는 대도시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도시의 큰 서점이라는 존재를 알라딘이나 예스24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바타일 때나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질색을 했어요. 이 대형 서점 없어진 일화에서 예리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건데 서점만 없어졌겠어요? 같은 이유로 인프라가 다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점이 없어질만 했던 그 이유라면 다른 것도 다 없어질 만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 피가 끓는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난리를 쳤죠. 난 반드시 올라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향이잖아. 네가 이곳을 바꿔볼 생각은 없어?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바로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왜요? 저 하나 서울로 가면 그만인데. 광주 사람들이 책이고 뭐고 문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이 지경이 됐겠어요? 제가 광주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갖고 4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맛을 몰라.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공급자가 다 망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케오 시립 도서관을 혁신하기 전에 인구 5만 명 중에 1만 명만 이 도서관을 이용했대요. 그런데 혁신을 하자마자 100만 명이 이용했잖아요. 갑자기 다케오시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이 1년 만에 없던 게 생긴 걸까요?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겨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프라가 있으면
자라는 내내, 사는 내내 당연한 것처럼 주변에 있었다면 그거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죠. 맹자 어머니가 괜히 이사를 3번이나 했겠습니까? 인프라가 있는 곳, 분위기가 갖춰진 곳에 살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아파서 삶이 무너질 때 나를 안아준 내 고향 광주에 대한 제 태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만 잘 살게 해주고 하는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제가 경상도의 작은 시들에 가봤는데 진짜 엄청 깔끔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갔다 오면 승질나게 생겼어요. 근데 TV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인터뷰 같은 걸 봤는데 그 대도시인 대구마저도 인프라가 없어서 자식들한테 공부해서 더 큰 곳으로 와라. 서울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 지방의 붕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구나. 광주만 이런 줄 알았네?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나는 광주를 너무 야박하게 평가를 했고 나름 공부 잘한다고 서울로 유학 보낸 광주의 딸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철저히 타자화를 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했어요. 이래서 정치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물론 저는 정치 안 하고 서울 갈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학원 선생으로만 살다 가기는 싫다는 마음에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서울 가면 완전 다른 일을 해야지 하고요. 저 완전 일 잘 나거든요.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체험학습식으로 저랑 사촌들을 호미 하나씩 쥐어주고는 밭에 풀어놓으셨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농사도 잘 지어요. 호미질을 하는 손목 스냅이 달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먼 친척들한테 제가 완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저희 아빠는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첫 취직이 학원이었는데 1년 일하니까 원장님이 간판에 제 이름을 써서 다시 달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일에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너희가 다 나를 원하겠지. 하지만 나는 깐깐하게 고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구직 사이트를 본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 쭉 보고 좌절했어요. 나 같은 애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뭘 위해 내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지? 나 정말 쓸데없이 종이 낭비, 시간 낭비했다. 문과생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을 취업전선에서 궁금해하진 않는구나. 제가 좀 쓸모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용기를 줬어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써놓고 실현시킨 사례를 보면서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완전 쓸데없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진 않았다. 이 정도 생각을 하기까지 너무도 부족한 내가 거쳐야 했던 공부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작은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나도 이렇게 펼쳐보리라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 모든 사람은 철학자여야 하고 철학자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고 디자이너다가 더해지겠네요. 전 제 인생에 새 국면이 다가오고 있음을 요즘 느끼는데 그 새 국면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신년이기도 하니까 사주를 보러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디자이너는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내가 챙겨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주를 보러 갈 때가 아니다. 좀 더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1분 1초 돈 한 푼 한 푼을 써야 할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위해 고민하고 나아가고 계시죠? 디자이너로서 멋진 설계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